세계 3대 미용 박람회 중 하나인 코스모프로프 볼로냐 미용 박람회장. 그는 23년 동안 이곳을 다닌 이탈리아 최고의 뷰티 전문가였습니다. 그는 한국관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이건 뭐지? 세상에는 가끔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볼로냐의 한 호텔방에서 마르코 페라리는 자신이 왜 여기까지 왔는지 되짚어보고 있었습니다. 샤넬, 디올, 조르지오 아르마니의 신제품들을 가장 먼저 손에 쥐는 사람. 그런 그가 지금 구글에서 한국 화장품을 검색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웃어넘겼습니다. 한국 브랜드, 요즘 조금씩 보이긴 하던데. 근데 이게 과연 유럽에서 통할까? 하지만 그날 박람회장에서 그의 생각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저는 볼로냐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이탈리아 북부 에밀리아 로마냐 주의 중심 도시 볼로냐. 관광객들은 이곳을 종종 로마나 베네치아에 가려진 두 번째 도시 정도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뷰티와 패션 업계 사람들에게 이곳은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매년 이맘때가 되면 전 세계 68개국의 뷰티 업계 사람들이 이 도시로 몰려듭니다. 세계 3대 미용 박람회 중에서도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진 올해로 57회인 코스모프로프 볼로냐가 열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23번째 참가였습니다. 저는 이 박람회의 거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홀 3번 부스에 가면 프랑스 향수 업체 담당자가 에스프레소를 내준다는 것도, 독일 더마 코스메틱 브랜드 책임자가 오전 11시 이전에는 절대 협상 테이블에 앉지 않는다는 것도, 심지어 화장실로 가는 가장 빠른 길까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코스모프로프는 더 이상 설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매년 반복되는 하나의 의식 같은 행사였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달랐습니다. 입구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뭔가 이상했습니다. 늘 프랑스관이나 독일관 앞에서 멈추던 사람들이 그날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발걸음은 한쪽으로 쏠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잠깐 그쪽을 바라보긴 했지만 그냥 지나쳐갔습니다. 어차피 새로운 건 없을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그날 오전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파리에서 온 동료 바이어 소피였습니다. 소피가 흥분한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마르코, 지금 어디야? 한국관 가봤어? 아직이면 당장 와. 순간 저는 조금 멈칫했습니다. 소피는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20년 동안 이 업계에서 일하면서 웬만한 일에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녀가 지금 흥분해 있었습니다. 그제야 저는 전시장 지도를 꺼냈습니다. 천천히 펼쳐 시선을 따라 이동했습니다. 한국관. 저는 그 방향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복도를 따라 몇 걸음을 더 걸어 들어간 순간 저는 그 자리에서 멈춰섰습니다. 처음 눈에 들어온 건 거대한 립 모형이었습니다. 선명한 핑크빛. 사람 피보다 훨씬 큰 그 조형물 앞에는 이미 수십 명이 몰려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그건 유럽 사람들 특유의 절제된 반응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웃고 만지고 직원에게 쉴 새 없이 질문을 퍼붓고 있었습니다. 어느 순간 저도 모르게 그쪽으로 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한 공간에 수십 개의 부스가 빽빽하게 들어서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한국에서 온 229개의 기업이 각자의 제품을 꺼내놓고 사람들에게 직접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중 한 부스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기초 스킨케어 제품을 소개하는 곳이었습니다. 진열대 위에는 작은 병과 크림 용기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그 옆에는 작은 감 모양을 본뜬 패키지 장식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손바닥보다 작은 크기였지만 어딘가 동양적이면서도 현대적인 디자인으로 눈에 들어올 수밖에 없는 디자인이었습니다. 직원이 영어로 설명을 시작했는데 저는 어느 순간 메모를 꺼내 들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메모를 꺼낸 게 언제였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 옆 부스에서는 마스크팩 시연이 한창이었습니다.
하얀 시트 마스크를 얼굴에 붙인 독일 여성이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직원이 조심스럽게 마스크를 떼어냈을 때 주변에서 탄성이 터졌습니다. 마스크를 떼어낸 직후 붉게 올라와 있던 볼이 눈에 띄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불과 10분도 채 되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이거 진짜야? 제 옆에 서 있던 스페인 바이어가 믿기지 않는다는 듯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저도 순간 같은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입을 다물었습니다. 괜히 반응을 드러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품위 있게 굴어야 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이탈리아 사람은 쉽게 감탄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저는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제 머릿속에서는 이미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시선을 돌린 곳에서 또 다른 장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AI 기반 뷰티 디바이스 코너였습니다. 부스 앞에서는 직원이 직접 시연을 하고 있었습니다. 의자에 앉은 한 여성의 얼굴에 작은 기기를 천천히 가져다 대자 화면에 피부 상태가 실시간으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수분, 탄력, 눈에 보이지 않던 부분까지 숫자로 정리되고 있었습니다. 직원은 화면을 가리키며 짧게 설명을 덧붙였고 그 자리에서 맞춤형 제품과 관리 방법이 바로 제안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30년 동안 화장품 업계에 있었던 그런 저에게도 이 장면은 낯설었습니다. 낯설었고 정확했고 무섭도록 실용적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옆에서 누군가 제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소피였습니다. 그녀의 눈이 이상할 정도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기 있는 저 여자 이야기 한번 들어봐. 소피가 가리킨 곳에는 30살쯤 되어 보이는 폴란드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바르샤바에서 온 소규모 뷰티 편집숍 운영자였습니다. 그녀는 한국 직원에게 더듬더듬 영어로 무언가를 설명하고 있었는데 그 눈가가 촉촉했습니다. 저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나탈리아의 이야기는 이랬습니다. 16살 때부터 심한 여드름이 시작됐다고 했습니다. 폴란드의 병원도 독일 피부과도 프랑스 브랜드 제품까지 모두 시도해봤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상태는 그대로였습니다. 사람들 앞에 서는 일이 점점 부담스러워졌고 사진을 찍는 것도 자연스럽게 피하게 됐습니다. 친구들과 해변에 가는 일조차 어느 순간부터는 스스로 거절하게 됐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15년을 살아왔다고 했습니다. 결과는 모두 같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3년 전 인스타그램에서 우연히 한국 뷰티 크리에이터의 영상을 보게 됐습니다. K-드라마를 보다가 배우들의 피부가 궁금해서 검색을 시작한 것을 계기로 검색까지 이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녀도 처음에는 믿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결국 광고겠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가격이 부담되지 않았기 때문에 한번 써보기로 했습니다. 유럽 브랜드의 절반도 되지 않는 수준이었습니다. 첫 달은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달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만둘 생각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달이 지나가던 어느 날 어머니가 그녀의 얼굴을 보다가 갑자기 말을 멈췄다고 했습니다. 나탈리아, 피부가 달라졌네. 그녀는 처음엔 믿지 않았습니다. 그저 어머니가 위로해주려는 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그녀는 오랫동안 열지 않았던 카메라를 켰습니다. 화면을 한참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사진을 한 장 찍었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 화면을 계속 보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우지 않았습니다. 아니, 지울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처음으로 자기 얼굴을 그대로 남겼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혼자 울었습니다. 행복해서 운 건지 아니면 너무 늦게 알게 된 게 억울해서 운 건지 왜 이걸 진작 몰랐을까 싶어서요. 그 말을 듣는 순간 한국 직원의 눈가에도 물기가 맺혔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이 조금 뜨거워졌습니다. 그래서 괜히 기침을 한 번 했습니다. 이탈리아 남자는 공공장소에서 눈물을 보이지 않습니다. 적어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왔습니다. 그때 소피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여기서도 저기서도 나오고 있어. 저는 그날 오후 내내 한국관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한 번 더 확인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원래 감정보다는 숫자를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직원에게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숫자를 보면 더 냉정하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자료를 펼쳤습니다. 2022년부터 3년간 KBT의 전 세계 수출액은 80억 달러에서 115억 달러로 늘어나 있었습니다. 44% 증가. 여기까지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성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시선을 아래로 내리는 순간 제 손이 멈췄습니다. 유럽 수치였습니다. 2억 8천만 달러에서 11억 3천만 달러. 4배, 단 3년 만에 4배가 늘어나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이 업계에 있었습니다. 프랑스 향수 산업이 유럽 시장에 자리를 잡는데 20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그걸 3년 만에 해내고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 저는 자료를 한번 덮었다가 다시 펼쳤습니다. 혹시 잘못 본 건 아닐까 싶어서였습니다. 하지만 숫자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옆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시선을 돌렸습니다. 바로 옆 테이블에서 기업 상담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리투아니아에서 온 바이어가 한국 중소기업 담당자와 계약서를 검토하고 있었고, 브라질에서 온 유통업자는 샘플 박스를 들고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조금 떨어진 곳에서는 스페인의 편집숍 체인 대표가 카탈로그를 여러 권 챙기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잠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건 숫자가 아니라 이미 현실이라는 걸. 그날 하루 한국관에서는 3,400건이 넘는 미팅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단순한 상담이 아니었습니다. 현장에서 바로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었고 그 규모만 해도 약 2천만 달러, 하나로 300억 원에 달했습니다. 저는 한쪽에 앉아 그 장면을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유럽은 쉽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소비자들은 까다롭고 브랜드 하나가 자리 잡기까지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저 역시 그 기준 속에서 일해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유럽이 한국 화장품 앞에서 직접 지갑을 열고 있었습니다. 저는 자료를 내려놓고 주변을 다시 한번 둘러봤습니다. 바로 옆 테이블에서는 계약서가 오가고 있었고 조금 떨어진 곳에서는 바이어들이 제품을 들고 연신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숫자로 보던 내용이 지금 눈앞에서 그대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제야 저는 이게 단순한 수치가 아니라 이미 큰 시장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넘길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결국 참지 못하고 한국 부스에 가서 물었습니다. 유럽에서 이 정도 반응이 나오려면 보통 몇 년이 걸립니까? 잠시 정적이 흐른 뒤 담당 직원이 잠시 생각하더니 짧게 답했습니다. 20년입니다. 도대체 한국이 이걸 어떻게 만든 겁니까? 처음부터 이랬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한국이 유럽 뷰티 시장에 처음 들어왔을 때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프랑스 기업들은 가볍게 웃어 넘겼고 독일 기업들은 크게 의미를 두지 않았습니다. 이탈리아 바이어들 역시 정중하게 거리를 두는 정도였습니다. 아시아 브랜드라는 인식의 벽은 생각보다 훨씬 두꺼웠습니다. 그런데도 한국 기업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작은 부스 하나를 빌려 직접 제품을 꺼내 설명했고 영어도 서툴고 통역도 부족한 상황에서 제품을 직접 시연했습니다. 관심을 보이지 않는 바이어들에게는 먼저 찾아가 의견을 들었고 그 피드백을 그대로 제품에 반영했습니다. 유럽인들 피부에 맞지 않는 성분은 덜어내고 피부 자극을 줄이는 방향으로 바꾸면서 피부 장벽을 강화하는 기능을 더해갔습니다. 비건 라인을 만들고 더마 코스메틱을 강화했습니다. 하나씩 바꾸고
다시 확인하고 그 과정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20년 동안 쌓여왔습니다. 지금 이 박람회장의 한국관은 그 20년이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 한 공간 안에 229개의 기업이 모여 각자의 자리에서 제품을 꺼내놓고 사람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이름이 알려진 대기업도 있었지만 직원이 10명도 채 되지 않는 작은 회사들도 함께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해외 박람회에 나온 신생 브랜드도 눈에 띄었습니다. 규모도 배경도 모두 달랐지만 그들은 같은 공간에서 같은 이름으로 서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며 문득 익숙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디선가 이미 본 적이 있는 모습 같았습니다. 잠시 생각해보니 어릴 적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볼로냐 외곽의 작은 가죽 공방들 각자 흩어져 작업을 하던 사람들이 박람회가 열리는 날이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이탈리아 장인이라는 이름으로 세계 앞에 섰습니다. 제 아버지도 그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아버지를 떠올렸습니다. 제 아버지는 볼로냐 외곽의 작은 공방에서 평생 가죽을 다루면서 핸드백과 벨트를 만들던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의 손에서는 늘 가죽 냄새가 났습니다. 저녁 식탁에서도 주말에 함께 걷던 길 위에서도 그 냄새는 늘 따라다녔습니다. 그게 싫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창피하게 느껴졌던 순간도 있었습니다. 이탈리아 최고의 명품 브랜드에 납품하면서도 아버지는 늘 공방 뒤편에 있었습니다. 앞에 나서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 대신 늘 같은 말을 했습니다. 마르코야, 물건은 말을 한단다. 잘 만든 물건은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어. 아버지는 그 말을 평생 반복하셨습니다. 82살에 세상을 떠났고 공방은 정리됐습니다. 볼로냐의 작은 가죽장인들도 하나둘 사라져갔습니다. 저는 뷰티 업계로 들어왔고 아버지의 말을 떠올리는 일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 한국관에서 그 말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물건은 말을 한다. 저는 한 부스 앞에 오래 서 있었습니다. 아무 설명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품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패키지의 선, 색의 선택, 용기 안에 담긴 질감까지 그 모든 것이 조용히 무언가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라면 한눈에 알아봤을 그 느낌이었습니다. 정성과 고집, 그리고 어딘가를 향해 계속 나아가는 힘. 저는 주머니에서 명함을 한 장 꺼냈습니다. 이 업계에서 제 명함은 가볍지 않습니다. 제가 먼저 건네면 그건 단순한 인사가 아니라 기회에 가까웠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제가 먼저 명함을 꺼낸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저는 한국인 직원에게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 시간이 되십니까? 저는 박람회장을 나서는 길이었습니다. 볼로냐의 저녁은 부드러운 황금빛으로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오래된 돌길 위로 길게 늘어진 그림자가 이어졌고 근처 카페에서는 에스프레소 향이 은은하게 퍼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옆에서 소피가 내일 일정을 이야기하고 있었지만 그 말이 제 귀에 제대로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오늘 본 장면들이 계속해서 겹쳐지고 있었습니다. 나탈리아의 눈, 마스크팩을 떼어내던 순간 사람들의 탄성, 피부를 분석하던 A의 정밀한 움직임, 3,400건의 미팅, 그리고 3년 만에 4배가 성장한 한국의 화장품 수출 금액. 그 모든 장면의 끝에는 20년이라는 하나의 시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광장 벤치에 앉았습니다. 이탈리아는 뷰티의 나라입니다. 패션과 향수, 디자인으로 이어진 수백 년의 역사. 그 시간 위에 지금의 시장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열리는 박람회는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57년 동안 그 중심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누구도 흔들지 못했던 유럽의 자존심을 한국이라는 작은 나라가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저 제품으로, 성분으로,
피부 위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결과로 저는 잠시 핸드폰을 꺼내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나 오늘 좀 이상한 하루를 보냈어. 아내는 가볍게 웃으며 물었습니다. 또 무슨 일이야?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꺼냈습니다. 한국 화장품이 생각보다 대단하더라고. 전화기 너머로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곧 아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마르코, 나 그거 3년 전부터 쓰고 있었어. 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래? 짧게 그렇게 답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야 그 말이 천천히 실감이 됐습니다. 이미 시작된 변화를 저 혼자만 늦게 보고 있었다는 생각에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와서 조용히 웃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미팅 장소에 조금 일찍 도착해 있었습니다. 제가 먼저 나와 있는 일은 요즘 들어 거의 없었습니다. 잠시 후 맞은편에 앉은 사람은 한국에서 온 중소기업 대표 김준혁 씨가 앉았습니다. 경기도 화성에서 12년째 기능성 스킨케어를 만들어 온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유럽 박람회에 처음 참가한 건 5년 전이라고 했습니다. 그때는 하루 종일 부스에 서 있어도 명함 하나 받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첫날 저녁에 숙소에서 혼자 술 한잔 했습니다. 그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처음엔 이게 맞는 건가 싶었습니다. 여기 사람들한테 우리 제품이 통할까? 솔직히 확신이 없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그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다시 왔습니다. 그 다음 해에도 또 그 다음 해에도요. 그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유럽 피부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고 성분을 다시 만들었습니다. 패키지도 전부 바꿨고요. 비건 인증을 받는 데만 1년, EU 기준을 맞추는데 또 1년이 걸렸습니다. 그는 잠시 멈췄다가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그냥 하다 보니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준혁 씨, 제 생각이 틀린 것 같습니다. 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한국 화장품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하나의 트렌드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저는 짧게 숨을 고른 뒤 말을 이어갔습니다. 실력입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조용히 악수를 나눴습니다. 창문 사이로 들어온 볼로냐의 아침 햇살이 테이블 위를 천천히 밝히고 있었습니다. 박람회가 끝난 뒤 며칠 후 저는 밀라노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에 작은 소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아내가 보낸 것이었습니다. 상자를 열어보니 한국 스킨케어 제품들이 들어있었고 그 위에는 짧은 메모가 한 장 놓여 있었습니다. 당신도 이제야 알았으니까 제대로 써봐요. 저는 잠시 웃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처음으로 한국 스킨케어를 얼굴에 발랐습니다. 이탈리아에서 30년 넘게 이 업계에 있었던 사람이 53살이 되어서야 처음 해보는 일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게 어색했습니다. 텍스처도 낯설었고 향도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평소에 쓰던 제품과는 분명히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얼굴에 바르고 몇 분이 지나자 피부가 당기지 않았습니다. 겉에서만 맴도는 느낌이 아니라 안쪽으로 스며드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침이 되자 세안 후에도 피부가 쉽게 건조해지지 않았습니다. 그제야 왜 사람들이 이런 반응을 보였는지 조금은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 아버지가 만들던 가죽 제품도 그랬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해 보여도 손으로 만져보면 바로 차이가 느껴졌습니다. 오래 쓸수록 그 차이는 더 분명해졌습니다. 그날 제가 느낀 것도 그와 비슷한 종류의 것이었습니다. 설명보다 먼저 몸으로 느껴지는 차이. 그래서 굳이 말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먼저 반응하고 있었던 겁니다. 지금 K-뷰티는 유럽 사람들의 피부 위에서 그 차이를 직접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 누구보다 분명하게. 유럽은 쉽게 인정하지 않는 시장입니다. 수백 년 동안 자신들의 기준으로 세상을 평가해온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 시장에서 몇몇 바이어들이 그 순간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한 번 더 멈춰서 제품을 집어들었고 옆 사람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왜 여기에만 사람들이 몰려 있나요? 그리고 직접 확인해 본 뒤 그 이유를 알게 된 것입니다. 이건 단순한 유행이 아니었습니다. 겉으로만 화려하게 꾸민 포장도 아니었고 우연히 만들어진 결과도 아니었습니다. 오랫동안 쌓아온 기술이었고 실제로 써보면 바로 느껴지는 결과였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지만 포기하지 않고 하나씩 바꿔가며 쌓아온 시간들이 지금 이곳 유럽 시장 한가운데에서 결과로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한국은 작은 부스에서 시작해 제품을 계속 고쳐온 과정이 소비자들의 눈앞에 그대로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장면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유럽 바이어들이 직접 확인하고 계약까지 이어지는 모습이 우연이라고 보셨습니까? 아니면 한국 화장품 산업에 준비된 결과라고 보셨습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오늘처럼 현장에서 직접 확인한 변화와 그 뒤의 숨은 이야기들이 더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세계가 감동한 한국이었습니다.